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봄 암페타민. 네, 그룹 21의 박봄이 8년 전 마약류의 하나인 암페타민을 밀반입했다는 의혹, 어제 한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조명했지요. 그래서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자, 다음 남북 합동 리허설,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 모레입니다. 오늘은 남과 북이 함께 정상회담 시간표를 그대로 재현하는 리허설을 벌이고 있겠네요. 지금 이 시각. 자, 그리고 이명희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한진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네,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이 노동자 한 분이요. 운전기사지요. 폭행 없이 욕만 먹고 퇴근한 날은 오히려 즐거운 날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한항공의 대한이 대한민국 할 때 대한이 아니라 클대, 원한, 한풀이 할 때 한 해서 대한은 아니었는지 싶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의 정치쇼 첫 곡의 가사 중에 이 부분은 조양호 일가에 대한 한진그룹 노동자의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너를 향한 내 분노의 눈빛을. 소녀시대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조진주님, 태연이 있는 소녀시대 노래라서 용디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소녀시대 약칭이 소시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시라고 안 합니다. 완소시라고 합니다. 완소시. 예. 네. 경건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애국가만큼은 아니지만 애국가에 근접할 만큼 네. 숙연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수 아이유님에게 네. 님자를 붙이지 않으면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단한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소빈님, 대한항공에서 대한은 뺍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만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정란님, 시사 거지에서 시사 부자가 되려고 오늘도 정치쇼 쭉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수로 아침에 모 방송을 들어서 시사 거지가 되신 분들 정치쇼를 들으셔야 이제 시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쇼, 김용민의 정치쇼 쭉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서구님, 오늘도 재미진 시사 팩트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 기자님의 그 운세를 봤는데 네. 예상 밖의 선전에 행복이 갑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상 밖의 선전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못할 것 같은데 예상 밖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네. 예. 오늘 현올림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뭔가. 자, 오늘 첫 소식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말 그대로 내일 모레 네, 열리게 되죠. 예. 일단 오늘까지 새로 전해진 소식을 조금씩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겨레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남북 상설 연락 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네. 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힌 바는 있는데요. 네. 이 연락사무소를 기반으로 남북이 쉽게 좀 실무회담을 접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방침인데 네.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뭐 단순한 직통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개성공단에 설치됐던 남북 경협사무소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이 남북 경협사무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1층에 우리 측 인원이 상주를 하고 2층에는 북한 측 인원이 상주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만찬 메뉴도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고향인 신안 가거도에서 잡은 민어로 만든 민어 해삼 편수. 민어 맛있죠. 예. 민어 맛있죠. 예. 네. 전으로 부쳐도 굉장히 맛있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뭘로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어는 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그 김해 봉화마을에서 난 쌀로 만든 밥 그리고 DMZ에서 채취한 나무를 합쳐 만든 비빔밥.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년 시절을 보낸 부산의 달고기 구이. 네. 네, 이건 저는 처음 들었어요. 달고기 구이라는. 무슨 고기입니까, 그거는? 생선인데, 네. 뭐 부산 지방 그쪽에서만 이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맛있다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이 스위스의 이 레스티라는 감자전이 있대요. 그 이름이 레스티인데 뭐 감자전의 형태라고. 그것도 준비가 되고 이 작곡가 윤희상 씨의 고향인 이 통영 바다에서 잡힌 문어로 만든 문어 냉채. 아이고 그렇죠. 통영은 또 문어죠. 네, 맛있죠. 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으로 유명한 이 서산 목장의 한우로 만든 한우 숯불구이. 네. 그리고 평양의 옥류관 냉면도 평양에서 직접 면을 뽑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근처에서 공수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좋은 자리에 또 좋은 음식이 또 있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고 싶었는데 가서 같이 함께 안고 싶은 마음이.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참. 네, 문득문득 듭니다. 아유 그 정상회담 때 먹을 음식. 네. 이게 너무 탐이 나서 태권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율이 한 10% 넘기면은 제작진분들이 이 메뉴 그대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남북 정상회담 아주 좋은 음식만큼 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뭐 온 국민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회담을 취재할 내외신 기자들도 한 2,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서 기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또 뭐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인 만큼의 또 많은 취재진이 모이는 것도 당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음식이 나오진 않겠죠, 설마? 네. 그 2,800여 분의 기자들은 그 일산의 킨텍스에서 별도의 프레스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영상을 보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우님, 저 통영 사람인데요, 자랑스러워요. 윤희상 고향이자 또 문어의 또 상징 통영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선영님 만나겠다 부럽네요라고 하셨고요. 김도규님은 정상회담은 정상근 기자와 함께. 그래요. 비정상의 정상화도 역시 정상근 기자와 함께. 이 쉽사리 받아칠 수 없는 드립이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청와대가 추진을 했던 6월 개헌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한 것이 바로 6월 개헌인데요. 그만큼 제 정당에서 의지를 갖고 있었고 또한 이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이전과는 달리 좋아서 이번에는 개헌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을 하려면 이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기에 맞추려면은 23일까지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현행 국민투표법이 이 재외 국민의 개헌 국민투표 참여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미 2015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을 못하면 그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 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23일에는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됐죠. 안 된 거를 넘어서 뭐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었는데 좀 부결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일단 논의는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경향신문이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은 일방적인 시간표를 강요해온 청와대의 책임이 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자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죠? 좀 전에 아예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선이 끝난 이후에 요 얘기가 이제 들어가서 입장이 너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가 발생해서요. 우리 국민 2명이 죽고 동포 1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타운인 영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을 했고 이 사고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는 우리 국민 2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사망한 분들은 유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그리고 우리 국민 1명이 또한 중상을 입었고요. 예.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우리 동포 1분도 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지역이 한인 상가가 좀 많은 지역이어서 그 네. 유학생들이나 동포들이 많이 네, 다닌다고 해요.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가 네네. 테러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차량 돌진 사고 뭐 누군지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네, 무차별적으로 네. 살상을 한 거네요. 네, 묻지마 이런 그 사고를 낸 건데 네. 이게 테러인지 여부도 경찰에서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상황을 설명은 좀 이렇습니다. 이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예.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이 승합차가 인도를 향해 돌진을 해서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라고 하고요. 이 또한 JTBC가 현지 교민들로부터 들은 말에 따르면 이 차는 사람에게 속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쳤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려 1.6km를 질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을 치고 다니면서 아마 그 일대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범인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가 됐습니다. 이 토론토 교외에 거주하는 25살 대학생 알렉 미나시안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네. 현지 언론은 이 미나시안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 부적응자의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그의 소셜 미디어를 보면 이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시민 6명을 살해했던 이 살인범의 영상이 올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따로 격리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네. 살고 있었다. 물론 처벌과 이제 치료를 좀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네이버가 드루킹 판문과 관련해서 댓글 시스템 개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이 핵심은 댓글 수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 하루 댓글 추천 한도를 50개로 제한하고 댓글 작성 간격을 1분으로 늘리는 방향입니다. 또한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은 3개로 제한을 했는데요. 이 기존에는 20개까지 한 기사에 쓸 수 있었는데 이거를 좀 많이 줄인 셈이죠. 그 밖에도 이 댓글 작성자의 정체성 강화, 그러니까 뭐 실명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준실명제처럼 그 아이디만이라도 공개하게 네. 옳지 않을까요? 네, 뭐 근데 네이버는 사실상 준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디가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뭐 별표로 이렇게 아이디를 가리잖아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어쨌건 뭐 그거를 보면 이제 누가 작성을 했는지 로그인을 해야 댓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준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네.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댓글 작성자의 정체성을 강화를 하고 또 개인별 블라인드 기능, 뭐 소셜 계정에 대한 댓글 작성 뭐 이런 것들도 네.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명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정작 매크로를 돌리는 사람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와 IP를 쓰잖아요. 1000개 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명의 댓글 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충분히 이거를 뭐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매크로인데 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이 댓글 전체로 문제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여론조사도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매크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텐데. 네, 뭐 물론 이제 여론조사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개선점이 필요하기도 한데 매크로는 문제는 이 드루킹 사건과 연계를 시켜서 얘기를 한다는 점이 좀, 좀 이거랑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이버가 그러면 이제 뭐 네이버에다 댓글을 달 수 없게 그냥 아웃링크로 언론사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겠다. 뭐 이런 조치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수요일 2부 3변 시대로 함께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법조인의 눈으로 대한민국 정치사회 법조 뉴스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세 분의 최고의 법조 스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과묵하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과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송이
큐 들어올 때만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네. 과묵하신 우리. 아, 우리 백볼 오늘도 해줬잖아요. 하다 말았잖아요. 백브리핑. 가장 중요한 얘기 자, 못했잖아요. 일단 또 10시 3부 시작하기 전에 또 합니다. 백브리핑. 이게 재밌는 건데 할 수가 없네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어떻게 LG가 요즘 잘 나가고?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연승 중입니다. 두산은 어떻게? 두산 1등, LG가 3등. 그래도 LG가 지금 3등까지 올라온 거에 무한한 기쁨을 그러니까 느끼고 등수 차이가 1등, 3등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히 하세요. 붙어 조용히 있는 하시고. 거로 생각을 빨리 하시는데 이제 소개해야지, 지금 게임 소개. 차가 5.5게임 차니까 예. 거의 뭐 에베레스트한 정상이랑 네. 평지 정도 수준의 아니 차이라고 뭐 보고 저기 있죠. 뭐야 두산이 5번 지고 LG가 5번 이기면 그럴 되는 거 일이 아닙니까? 있기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올해 안에 안 힘들어요. 뒤집어져요. 다섯 게임 그래서, 반차라. 그런 일이 쉽게 100골 안 일어나는 해야지. 게 아니에요. 100골 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열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이정열 판사님은 역시 두산. 예, 뭐 사실 LG가 4연승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같이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참 편안하고 네. 예, 또 뿌듯합니다. 근데 어제 사실 두산이 질 줄 알았는데 네. 막판에 갑자기 그 SK에서 큰 실책이 나오는 바람에 경기가 뒤집어져가지고 예. 4연승을 했는데도 5할 승률이 겨우 넘어 그동안 얼마나 진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진짜 욕먹어요. 그런 얘기하면 정말 욕먹어요. 팬들 저기 청취율 원합시다. 떨어져요. 그만 좀 하세요. 예. 말이 많아요. 말이 이렇게. 대한항공이 야구팀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굉장히 잘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야구팀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예. 조현민 부사장 시구라는 거죠. 시골을. 언더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실이 담긴 종이컵은 언더스러워 유리컵은 오버스러워 조현민 부사장입니다. 그럼 쫙 하면 이제 던지는 거지. 시골 유리컵으로. 이렇게 던질까 이렇게 던질까 많이 던지고 그 다음날은 조현아 부사장 땅콩 던지고 그 자매가 던지는 걸 잘해요. 예, 근데 야구단이 없어요 대한항공이. 예. 배구단은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종이를 던지고. 예. 아 스로우를 잘하는데 배구로 우승해버려가지고. 아유, 그렇습니다. 아, 요즘에 이러다가 대한항공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대한항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못해요. 이거. 이게 뭐 이런 걸 가지고. 자,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항공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갑질 동영상에 이어서 어제 SBS 8시 뉴스를 네. 보니까 갑질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지금 총 3탄째입니다. 3탄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명희 씨 동영상 녹음 파일이 아니라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아직 예, 대한항공에서 인정 안 했으니까요. 예. 첫 번째로 나왔던 게 2013년도에 자택 리모델링 할 때 인테리어 공사 스태프들한테 욕설을 퍼부었던 게 한번 방송을 탔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 5월에 인천 하얏트 호텔 조경 공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 동영상 보셨죠? 네. 그 뭐 이렇게 서류 뺏어서 던지고 여직원 잡아 끌고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제 드디어 이제 아주 충격적인 게 이제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네. 운전기사, 예. 운전기사에게 이제 폭언을 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태어나서 네. 욕을 그렇게 찰지게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왜 밑에 갖다 놓 아니, 나 패킹 기자. 당장 못 고쳐다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야 죽어라 했어 어휴 새끼들 그냥 방배동 지금 알아 몰라 가봤지? 초창동 찾아와봐 서 있는 거 빨리 이분은 저 락커로 그 아니, 활동을 뭐 댓글에서는 뭐 엑소시스트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욕이 어디 나와요? 그 삐삐 그게 다 이제 욕이에요. 뭐 욕을 못 들었는데. 성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진짜 이분이 그 이제 음악계에서 좀 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명희 여사도 음악계 출신이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음악계에서 활동하는. 하셨다면? 예. 네. 락커로 말이죠. 아. 성량이 풍부하세요. 조현아 부사장이 음악계 출신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공이 뭡니까? 아마 동시대 학교를 같이 다니셨던 제가 두 분께서 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저는 대학 때부터 조현아 부사장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대학 같이 다녔어요. 저는 서울법대 93학번이고 예. 거기 조현아 부사장은 서울음대 93학번이에요. 근데 조현아 부사장 했던 서클이랑 저 했던 서클이랑 네. 친해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인사하고 그런 안면인 거 아닌데 많이 봤죠. 네. 저기가 예. 색 이거래 파란 날개 집다리 뭐 이런 거. 색동날개는 아시아나니까. 네. 그래서 알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조현아 부사장이 서울예고 서울음대 하프 전공했죠. 하프. 네. 아.
별로 기자분들은 아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현악기. 팩트죠. 예. 현악기. 예. 비슷하네요. 하여튼 팍스 하프 전공해가지고 서울음대가 하프 정원이 2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2명. 2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죠. 서울예고 나오고. 그렇군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제 확실한 서울대 경영학과를 부전공을 했나 아니면 대학원을 대학원을 갔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경영권 승계받기 위해서. 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가 했을 때 와 이제 그러면 저 경영은 참여를 하려나 보다 다들 그랬죠 주변에 네. 학교 다닐 때. 예. 그때 아마 그럴 거예요. 음대 수업을 안 듣고 경영학과 수업을 자꾸 듣는다. 아무도. 그래서 그래요. 우리 저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보면은 최은미 씨 진짜 호러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한송이님은 이거 뭐 이걸 그대로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땡땡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7475번님 뭐에 빙의 된 것 같습니다. 퇴마사 강추 드립니다라고 하셨고 희망이야님 병원으로 급히 가셔야 할 듯. 8708님 B라서 찰진지는 모르겠지만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하셨고 황정재님 집안이 화가 가득하네요. 다들 소리 지르지 않고는 못 베기는 집안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자 이윤희님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래요. 직접 당하는 분들은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공포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모멸감. 아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기사분이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거잖아요. 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장을 잘못 봤다 그래서 욕 먹고 예. 생강이 없다 그래서 욕 먹고 생각이 없다고? 생강 아, 생강. 집에 생강이 없다고 아. 생강이 없는데 왜 운전기사한테 욕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퇴근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욕 먹고 이분이 이 얘기한 게 저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약간의 터치 없이 욕만 먹고 퇴근한 날은 즐거운 퇴근이었다. 그러니까 언어 폭력뿐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라 맞지 않고 욕만 먹으면 그날은 나는 편안하게 퇴근하는 거다라고 했을 정도로 욕설과 폭언 폭행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아 정말 이 조현민 전무의 욕설과 고성은 그나마 이거보단 낫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한항공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이게 무슨 당장 언론 뭐 방심에 신고하고 예. 이거 뭐 반론 보도 청구를 하겠다. 아니다. 네. 예. 왜냐면 맞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일단 공식 멘트는 대한항공 공식 멘트는 확인해 줄 수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확인은 안 된 거니까 네. 조현민 추정 음성, 이명희 추정 음성, 예. 모녀 추정 음성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젊은 여인과 좀 약간 나이 든 여인의 그 목소리들이 비슷해요. 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엄마하고 딸이 같이 락커로. 그러니까 추정되면 모녀 관계로 추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들으면요 어느 예. 게 엄마고 어느 게 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톤이 비슷해가지고. 또 이제 고라니 우는 소리까지 혼동이 된다는 얘기, 혼동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중요한 우프네, 건 우퍼. 예. 중요한 건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 가봤니까 광고 카피잖아요. 네. 어디까지 나올지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어디까지 던져봤냐 하지 않습니까? 땅콩, 물컵, 종이컵. 저도 이번 이번에는 주까지 할 줄 몰랐어요. 어디까지 가봤니까 이제 대한항공 네. 광고 카피. 네, 근데 어디까지 나오겠니 이건데 예. 이게 제가보다 더 나올 거예요. 이거 왜냐면 예. 뚝이 무너진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같은 거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생각이 나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4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소통의 문제도 있고 뭐 최순실 얘기 있죠. 정윤회 씨 얘기 문고리 3명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게 막았거든요. 예. 하나가 뚫리니까 쫙 뚫리고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만큼 뚝이 뚫린다는 게 무서운 건데 이번에 대한항공은 막던 게 지금 뚫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막 유교문화권에서 충성심 있고 장유서에 막 군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세력이든 정치 세력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예. 어쨌든 이 조직을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좀 이런 거를 미덕으로 생각했던 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오너나 어떤 게 보스의 문제가 생겨도 웬간하면 근데 내가 여기 조직원인데 내가 이거 다 얘기하면 우리 조직 망가지면 난 어떻게 되겠니라고 해서 좀 입을 다무는 경향들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건 어느 조직이나. 예. 근데 대한항공은 이번에 내부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지금 뭐 직원들이 그렇죠. 뭐 1,000명 가까이 예.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영상들도 뭐냐면 그렇고. 4년 전에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나왔습니다. 그때 네. 안 나왔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일 거예요. 예. 아휴, 그래도 들어갔는데 조현아 부사장이 우리가 이거 다 얘기하면 회사 망가질 텐데 네. 이제 잘 개선이 되겠지. 예. 근데 4년 동안 개선이 안 됐던 거죠, 아마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터지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회사가 조금 지금 위기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다 이 얘기를 해서 네. 이번에는 오너일과 이런 전행들을 뿌리를 뽑아야 그래야 장기적으로 회사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4년 전 조현아 씨 사건을 봤을 때 엄마도 동생도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딱 조현아 부사장만 처벌받고 끝이 났으니까 네. 우리가 이러는 거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해도 지금까지 아무도 뭐라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창진 사무장 걔만 없었으면은 이 문제가 덮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걔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남 탓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조현민 전무가 그랬잖아요. 복수할 거야. 기억하시죠? 복수는 지금 직원들이 하고 그렇죠. 있어요. 조현아 그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예. 이건 세상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난 세상에 복수할 거야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으니까 이번 일들 이렇게 켜켜이 묵은 게 다 터진 거죠. 근데 그나저나 최영호 씨가 이정열 전 판사님 토크 태만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예. 제가 대한항공 홍보팀 입장에 서보면 예. 이게 지금 만약에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예. 그러면 대한항공 홍보팀이나 뭐 예를 들어 대변인의 역할을 할 테니까 반응이 있어야죠. 근데 사적인 공간에서 녹음이 되고 나온 욕설이다라고 하면 예. 이거를 홍보팀에서 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네. 예. 당연히 그러면 모르겠다가 정확한 워딩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알지만 예. 적어도 홍보팀을 욕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그건 마찬가지로 저도 홍보팀은 생각 같아요. 그동안의 홍보팀은 이제 주로 오너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렇죠. 쪽이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오너 쪽의 반응으로 알고 이제 물어봤을 그게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할 때 실무자들의 대응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네. 땅콩 때도 그렇고 예. 이번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바나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대변인단에서 예를 들어 메시지를 잘못 냈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기업 홍보팀에서 대응 메시지 잘못 냈. 근데 그게 정당의 대변인단도 마찬가지고 저 회사의 홍보팀도 마찬가지고 다 압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근데 오너가 넘버원이 보스가 VIP가 결정 안 해가지고 노 하면 못 나가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은 당대표가 안 돼. 그런데 대변인단은 어떻게 메시지 나가겠어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안 돼.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에 나와가지고 뭐 저희가 잘못했으면 이런 거 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식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사과도 늦었다고는 얘기 하잖아요. 조영학 부사장. 예. 더 처음에 더 강한 메시지가 사과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옛날 땅콩 때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예. 실무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너가 결정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모든 책임은 오너가 그래서 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홍보팀이 북한에서 얘기하자면 말씀대로 김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데 네.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그 오너 일가가 확인해주지 마라라고 했느냐?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을 하면 네. 거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딱 터지면 뭐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인정이 되는데 침묵을 지키는 홍보팀에서 맞는데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측의 비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홍보팀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맞는데 왜 확인을 못 해줘? 예. 그건 확인해 줄 수 없으니까 못 해주는 겁니다. 아, 이 조현민 녹취록 공개했던 분이 이제 오마이뉴스에다 추가로 보낸 그 글을 보니까 홍보팀 당신들도 속 시원하지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참 그거 보면서 크게 웃었는데 자, 관세청이 이제 대한항공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검사 출신의 관세청장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관세청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번 했죠. 예. 총수 일가가 밀수하고 관세 포탈 혐의로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한 거는 이제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명예스러운 거 이번에 많이 당하는데 예. 2번 압수수색한 이유가 그거죠. 첫 번째 제보가 나왔던 게 총수 일가의 이제 귀중품 같은 것을 해외 지사장이 구입을 해서
그 무슨 007 작전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내에 있는 사무장한테 그걸 줍니다. 그럼 사무장이 인천에 딱 내리면 대한항공 직원한테 주고 직원들 통로로 가지고 나가서 세금을 안 냈다. 이제 그게 이제 주요한 혐의였는데 그 영상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그 영상의 짐의 주인공은 조현아 지금 현재 사장, 뭐 이번에 지금 다 사퇴시킨다고 하니까. 근데 그 조현아 사장의 물품이었다고 하는데 좀 더 충격적인 게 예. 조현아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저 결혼했잖아요. 예. 그 웨딩드레스도 공수를 해왔다라는 결혼한 얘기까지. 이후에? 아니 왜 그러세요? 결혼할 때 그러겠지.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근데 이게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이명희 뭐 이사장의 뭐 욕설이나 아니 뭐 웨딩 드레스를 뭐 웨딩 때만 입어야 합니까? 그런 법은 그거 없어요. 입고 다니게요? 그리고 뭐 지금 나왔던 뭐 욕설이니 폭언이니 폭행이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예. 근데 나중에 처벌로 가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우리가 그렇습니까? 분노는 하지만 예, 그런데 이 관세 포탈, 그러니까 밀수만 국한해도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고 네. 이제 관세 포탈액이 2억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고요. 예, 예. 5억 이상이면 5년 이상 무기까지도 가능해요. 오. 이제 포탈 세액이 그렇게 되면 네.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되거나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것까지 가게 되면 이제 대한항공 이제 총수일가가 정말로 교도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사실 가장 지금 포커스를 맞춘 쪽은 지금 현재 그쪽에 대한 대응이라고 밀수. 합니다. 네. 그 조금만 바로 잡아드리면 예. 저기 조금 전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탈세액이 2억 이상 뭐 이렇게 포탈세액이 아니고 수입한 물품의 물품의 가격. 원가, 물품의 가격이. 예, 원가가 이제 2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에 3년 이상이고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5년 이상까지. 예. 근데 그거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포탈 세액하고 원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원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세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니까 몇십억이 예, 예. 되겠죠. 근데 그 예. 물품 단건을 기준으로 하면서 총합이 아니고 이게 그걸 어떻게 그 일단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원칙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법조문 자체가 수입한 물품의 원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물품별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물품을 그 계산을 할 때 액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의 횡령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 특정 직업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격리 직원이다. 그래서 계속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왔다라고 하면 내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야지라고 하는 단일 고의에서 계속 한 거기 때문에 액수를 전부 다 합산하는데 이 지금 그 관세법 위반, 그러니까 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선적할 때 그때 실렸던 물품은 다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대한항공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치면 예. 어떤 비행기에 뭐 가구, 웨딩드레스, 초밥이 실렸다. 그럼 예. 요거 이제 하나로 합산을 하고 예. 또 다른 비행기에 가구, 초밥 비행기가 가구, 비행기별로. 그렇죠. 비행기별로. 그러니까 비행기 별도 아니고 예. 동일 시기에 두 대가 떴다면은 그건 합산이 되는데 예. 그게 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한 거, 한 달 후에 한 거 이런 거는 합산은 안 되고 하나의 배, 하나의 비행기 거기에는 합산이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부장 판사는 몫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부장 판사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할 때 한 방 네. 날리셔서 진짜 평소에 좀 침묵을 유지하시나.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이게 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아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까 저보고 찾아오지 말라고 굳이 마세요. 저 머릿속에 못 넣어요, 이거. 아니, 알겠습니다. 저런 논평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논평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대법원 2000년 4월 25일 선고 구구독 5479 판결입니다. 그냥 판례를 가지고 다닌다니까. 우리 이정열 저 부장판사. 밥값했죠? 태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지금 드러난 것 뭐 아직 추정된 거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텐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밀수죄 물을 수 있는 그런 성질과 규모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밀수도 밀수인데 예. 도대체 이게 누구 돈으로 산 거냐. 그렇죠. 아, 그것도 예. 중요하죠. 횡령하고 또 그렇죠. 그래서 먹으니까. 만약에 이게 회사 돈으로 샀다면 횡령. 예, 횡령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뭐 초밥 같은 거는 회사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걸로.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근데 웨딩드레스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해외 지사장 통해 샀으니까 그때 법인카드 해외 지사장의 법인카드 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횡령이 될 수 있죠. 야, 그 돈 보내줬겠어요? 고약하게 걸리셨네. 그것도 게다가 이 밀수 사실도 직원들이 이렇게 폭로해서 그러니까요.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 네. 내가 보수구 직원이요. 예. 우리 용디가 예. 현금 줬겠습니까? 달러 이렇게 하면 세가지고 야 이거 웨딩드레스 아니면 내 카드 이렇게 빼가지고 줬겠어요?
개인 카드를 그렇겠죠. 예. 사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 변호사님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정말요? 인품이 사와라고 안 하죠. 사람 잘못 보냈어요. 사람 잘못 보냈어요. 카드 안 줘요. 예. 그건 두 가지일 거예요. 예. 법인 카드로 샀든지 네. 아니면 해외 지사에 있는 현금으로 샀든지 네. 아니면 해외 지사에 있는 네. 뭐 저 일가의 어떤 하나요. 개인 카드라든지 네. 개인 재산을 샀든지 셋 중에 하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3부에서 또 이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김용민의 정치쇼 3부입니다. 삼변시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기용님, 광고 시간에도 백브리핑 알아보려고 입모양을 보느라 화면이 뚫어질 뻔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절대 오디오를 내지 않습니다. 백 변호사님께서 방송에 적합한 용어를 하나 쓰셨는데 그 입모양이 제대로 나왔을런지. 저는 거의 복화술 수준이에요. 예, 그래요. 자, 배진희님, 뚝이 터졌네요라고 하셨고, 이지은님, 대한항공뿐 아니고 그들과 같이 부화내동에서 눈 감아준 세관 공무원들도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세관 공무원들도 대한항공 이런 밀수에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여러 보도를 보면. 뭐 충분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뭔가를 갖고 들어왔는데 계속 몰랐다라는 게 좀 합리적일까? 의심은 있는데 아직 뭐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예. 아니, 먼저. 사실 이게 신의 한 수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세청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검사 출신이 임명이 됐었던 게 그게 관세청 내부를 건드리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연의 일치로 지금 이런 일이 터져서 사실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좀 과거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세무 업무가 마비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다들 잠적을 하셔가지고. 잠적을 해서? 예. 그래서 가급적 조사하지 마라 뭐 항의를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기사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내부를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수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관세청 내부에 대한 수사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군요.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만 이랬을까?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여행 갔다가 뭐 그 가방을 숨겨가지고 다 모든 가방을 뒤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검사도 안 받고 그냥 뒤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저 세관에 누가 공무원 조직적으로 도와준 사람 없었겠느냐 하나뿐만 아니라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한항공은 이랬을까? 다른 소위 말하는 고관 대작, 다른 재벌, 다른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관하다가 조사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더 번질 가능성도 전 충분하다고 봐요. 일을 벌려요. 여기까지만 해요. 뭘 더 하는데. 아니 모르죠. 알 수 없는 거지. 모든 책임은 김태현 변호사님께. 우리 방송하는 사람도 좋지 않습니까? 아이템 천국? 뭐 대한민국은 아이템 천국이에요. 아이템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자, 사실 조양호 회장 일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부인 이명희 씨도 조명되고 그 딸들도 아들도 조명이 돼서 이 집안은 어떻게 혼사가 맺어졌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양호 회장과 이명희 현 이사장, 이루재단 이사장 이 두 분은 어떻게 만났는지 상당히 또 궁금해요. 조양호 회장이 이제 조중훈 회장의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초에 결혼했을 거예요. 큰 딸인 조현민 부사장이 7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결혼한 걸 알고 있는데 당시에 결혼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명희 이사장의 부친이 당시에 교통부 차관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교통부 차관. 교통부 장관이고 차관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두 사람이 뭐 중매를 했는지 연애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했죠. 어쨌든 한번 찾아보세요. 교통부 차관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조중훈 회장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모든 재벌기업의 창업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트럭 한 대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행기를 시작을 하고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을 취항한 게 70년대 초입니다. 그러면 이 항공 사업이라는 건 대표적인 면허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하죠. 그때는 독점 아닙니까? 당시에 70년대 초에 70년대에 면허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관할하는 관청의 힘은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청이를 이 혼맥을 가지고 있는 저 대한항공 이명희 이사장의 부친이 네. 이 대한항공의 어떤 사세 확장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줄 가능성은 많았다는 거죠. 당시만 해도 정경유착이 대단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꼭 정경유착의 의미가 아니라 뭐 사돈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뭐 항공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굉장히 좋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정경유착이에요. 아, 뭐 어쨌든 저는 제 입으로는 그런 말을 쓴 적 없습니다. 예, 예. 차관딸 맞다는군요. 저 조용히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커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예. 이명희 이사장의 그 집안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명희 이사장이랑 만약에 그 우리가 봤던 동영상이 예. 그다음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 예. 그 동영상과 예. 그다음에 이게 다 정 PD를 위한 겁니다 지금. 네. 예. 우리가 봤던 동영상과 어제 그때 음성 파일이 네. 이명희 이사장이 맞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와일드하죠. 어떻게 저렇게 와일드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예. 이렇게 와일드할 수가 있지? 예, 예. 추정 두 가지. 예. 원래 타고난 캐릭터가 그렇다. 이런 거 하나. 네. 둘째, 대한항공 사세 확장에 이 도움을 많이 줬으니 네. 집안 내에서 이명희 이사장의 발언권이 그만큼 세다. 이 두 가지 추정 동생 해볼 수 있죠. 우리 아빠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항공이 있었을 것 같아? 라는 네. 그 혹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네, 아닌지. 그 발언권이 예. 굉장히 집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재벌들과는 다르게 예. 집안에서 발언권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네. 이런 추정도 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그 센 발언권을 왜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타고난 캐릭터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건 안 만나봐서 저는 모르겠고. 저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간 뭐 대략 이렇게 대한항공 이야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분 그 성접대 의혹 사건이 마침내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검찰 과거사위원회 결정이 있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는데요. 판사님. 두 번의 무혐의가 있었죠. 네. 한 번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무혐의 증거 없다 그랬고 두 번. 말간 거기에서 성접대 받은 일이 없었다. 이렇게. 예. 네. 동일인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식별 불가능하다고 예. 증거가 모자란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 피해 여성분께서 고소를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또 무혐의가 됐었죠. 동영상이 있는데도 예. 그것도 식별이 그 가능하다는 두 번째는 거 이제 하는데. 두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그 피해 여성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 여기 참고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일관성이죠. 어떻게- 일관성. 제일 말이 달라지지 중요하죠. 않고. 예, 그 일관성이 있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지어내긴 힘들어. 요런 정도가 될 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초기의 그 동영상은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모니터를 촬영한 동영상이어서 좀 흐릿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원본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유야무야 넘어갔었죠. 근데 그 당시에 원본을 봤다는 검사도 나오고 예. 지금 뭐 요즘에 무슨 PD 수첩인가요? 거기서도 네. 지금 다시 다루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원본을 보면 그냥 누가 봐도 동일인이라고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번에 뭐 재수사하는 게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자,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쪽이 좀 웃으세요? 웃고 있어요? 그냥 좋아가 재밌잖아요. 동영상 이런 거. 나 이게 이 얘기 논평을 할 수가 없네. 동영상을 안 봐가지고 제가. 김 변호사님이 어? 좋아하시는 동영상이 뭔지 전 알아요. 예.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 줄여서 야동. 야구. 예. 아니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 아, 하이라이트 맨날 보죠. 두산 베어스 경기. 예, 참 예.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야구 동영상은 두 가지 다 좋아해요. 예. 진짜 야구랑 뭐 다른 거 하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예. 이런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사람을. 예. 야구 동영상. 예. 예. 어쨌든 음. 이거 참 진짜 동영상을 못 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예. 봐야지 이게 제가 이 논평을 할 건데 예, 예. 어쨌든 백 변호사의 말대로 하면 좀 원본 파일로 보이는 굉장히 좋은 화질이 좋은 동영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증거 능력이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누군지는. 그런데 그때도 뭐 검사가 봤다. 그때는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 한 언론사에서 원본을 들고 있다. 그런 얘기도 그때는 이제 있었어요. 시절에. 예, 예. 실제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언론사에서 풀을 못 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 네. 근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 맞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게 이제 단순한 합의에 의한 관계인지 예. 아니면 강압에 의한 관계인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날짜가 언제예요? 동영상 날짜가? 그 2012년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또 고소기간 문제가 있어요. 오. 날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공소시효는 안 고소 안 하고. 지났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범죄가
2013년 6월 6월인가요? 19일이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비친고죄, 그 후에는 친고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점이 그 비친고죄로 바뀌기 전에 이게 행위라면 네. 그러면 일단 고소 기간이 1년짜리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못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친고죄면은 고소를 해야만 네. 수사가 되는. 그렇죠. 네. 근데 다만 근데 지금 아마 재소자위원회 모든 그렇지만 검찰 과거 재조사위원회라는 게 예. 왜 그때 하지 못했느냐 조사를 네. 이 부분을 하는 거니까 네. 만약에 그 동영상을 보고 만약입니다. 예. 그게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 예. 그리고 합의원 관계가 아니라 강제적 관계다라는 네. 결론이 나오면 네. 설사 제가 말했던 고소기간 때문에 처벌은 못한다 하더라도 왜 그때 제대로 못했냐 검찰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예. 네. 근데 자세한 거 제가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못 봐서 말씀 못 드려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과거사 재조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때 왜 이거를 제대로 처벌을 못했냐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럼 이것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압력이나 뭐 외압이 있었느냐. 예. 윗선이어도 뭐 좋고 아니면 외부서도 좋고 네. 그래서 이게 단지 수사 미진 수사 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고의적인 은폐의 문제인지 예. 또 그것이 어떠한 그 몇몇 검사 내지는 그 수뇌부 뭐 지휘 라인에서의 단순한 일탈인지 아니면 이것을 조직적으로 숨길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수사는 그쪽에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이 맞고 또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해서 2번이나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면은 글쎄요. 이게 만약에 규명될 경우에는 검찰의 그 망신 중에 망신 아니겠습니까? 또 책임도 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근데 검찰 재조사위원회는 어느 그 출신들이 그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지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검찰이 만약에 재조사한다면은 검찰 스스로 재조사하는 건데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일단은 지금 과거에 대한변협 이사를 지냈던 김갑배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권고적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저 법적 효력은 없는 권고를 할 뿐이고 예. 실제 수사 자체는 이제 검찰 내에서 하게 됩니다.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근데 사실 뭐 요새 하도 워낙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좀 가치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게 바로 특검이 필요한. 특검이 필요한. 예.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그 법적인 업무상으로 보면 과거에 검찰이 했었던 업무 처리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 여부를 가지고 수사라는 거기 때문에 특임 검사가 하는 게 업무상으로 맞긴 합니다. 네. 최소한 특임 검사. 네, 그렇죠. 검사가 수사하긴 하지만 뭐 특별 임명하는 형태로. 뭐 특검의 전 단계로서.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지금처럼 특별법을 만들거나 뭐 국회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 그런 특별 검사는 아니지만 또 비교적 다른 검사님들에 비해서는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재조사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자, 드루킹 이야기. 이 남은 9분 동안 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드루킹 사건은 지금 뭐 크게는 이제 뭐 과거에 그 대선 때도 뭐 매크로를 돌려서 뭐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는지 이제 그게 일단 가장 주요한 문제고 거기에 김경수 의원과 연관성이 있는지가 일단 핵심인데 그거 하나하고 또 다른 좀 재밌는 게 생겼어요. 그 느릅나무 출판사 그 경공모 거기 그 사무실로 썼던 이 출판사 이제 정체불명했던 그 사무실에 TV조선 기자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뭐 태블릿 PC하고 기타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절도 혐의죠. 이제 그게 논란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처음에 나왔던 거는 경찰발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다가 뭐 태블릿이 나올 수도 있다. 무슨 태블릿이요? 뭐 이러다가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뭐 또 자유한국당과 이 TV조선이 뭔가 연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경찰까지 엮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말이 좀 묘하게 다른 게 이 TV조선 수습 기자입니다. 수습 기자가 그 당시에 또 다른 이제 그 건물의 입주자였던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는 B 씨하고 B 씨가 여기 건물 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걸로 알고 같이 들어가서 뭐 태블릿 PC 같은 걸 가지고 나왔다. 라고 했는데 이 B 씨는 그게 아니고요. A 기자가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 B 씨는
그 뒤로 한 2번 더 들어가서 양주하고 뭐 라면하고 이런 거 훔쳐나와서 또 신고자 폭행해가지고 중강도염으로 구속까지 됐어요. 하하. 그래서 지금 그 어찌 보면 본질과는 조금 다른 거죠. 좀 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뭐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김경수와 관련 있는지 예. 뭐 아니면 뭐 민주당과 관련성이 있는지 요게 이제 메인인데 예. 이 격가지로 지금 이게 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TV조선의 그 사과문을 보니까 네.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나중에야 알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도에 활용은 안 했다. 보도에 네. 활용하지 않았고 다시 갖다 놓아라 네. 라고 했고 그 기자는 수습 기자예요. 네, 수습 기자였다. 예. 취재윤리 문제가 없을까요? 취재윤리 문제는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위법성은? 그게 이제 지금 문제인데 네. 사실 이게 뭐 좀 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TV조선 기자분의 행동 네.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태블릿 PC하고 그 다음에 USB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절도가 될까 하는 게 좀 관심이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절도가 된다고 하면 그 뒤에는 누가 있는가?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사실관계 시간순에 따른 사실관계를 보면 18일 날 새벽에 이 기자분이 이제 요 드루킹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19일 날인가? 22일인가? 그때쯤에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집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블릿 PC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19일인가 보다. 그리고 22일 날 아침에 그 KBS에서 방송된 1호 토론에서 박성중 의원이 네. 이제 최민희 의원 쪽에서 이게 원래 최초 보도가 경찰발이었다라고 하니까 네.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다가 이야기하시는 와중에 예. 이제 TV조선하고 우리 당하고 함께 뭘 하고 있어서 경찰보다 뭐 좀 더 빠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들은 건 이 박성중 의원의 말씀이었는데 당시 말씀하실 때 좀 흥분돼 계셔가지고 어허. 이게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게 좀 의문이었긴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그것까지 합쳐놓고 보면 이게 뭔가 뒤에 이게 나중에 뭐라고 공작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협력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는 결국은 뭐 특검이냐 아니냐 그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어떻든 이게 경찰발이었으면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피사실 공표의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은 될 것 같아요. 공무상 비밀 누설. 그럼 이렇게 비밀 누설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다음에 TV조선이 이렇게 어떻든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었다면 결국은 이게 어떤 상태에 지금 정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경찰에서 나온 건 무엇인가? 그걸 좀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런 건 있을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됐으니까, 글쎄요, 저도 취재를 안 해봐서, 저도 기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당하고 언론사가 뭔가 제보를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이 있어서도. 사실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제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 고급 정보를 취득했을 때 특정 언론사한테 이 정보 자료를 우리 좋은데 한번 취재해봐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재 요청 이런 게 있다는데 취재 좀 해봐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에 정보가 많이 모이니까 오히려 그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일종의 정치권과 TV 언론은 악어새 같은 관계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교감 오갈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도 박성중 의원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하는 게 무슨 취재를 해서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 한 얘기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는 사실 이거는 이 태블릿 얘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태블릿 PC에 대한 이쪽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최순실 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태블릿 PC가 JTBC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곤란하게 했던 태블릿 PC와 같은 류의 엄청난 큰 증거 스모킹 건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태블릿을 잊지 말아라. 아빠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는 한 얘기라고 봐요. 김동대 원내대표는. 예. 근데 이제 박성중 의원의 이 말은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말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톤으로 뭔가 네. 이제 취재 협조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 협조 요청을 하고 이 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좀 오해를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발언인 거죠. 예. 발언 자체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예. 그 김성태 의원 말씀 발언 관련해 가지고 저도 그럴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건만 국한해서 놓고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왜 트라우마가 됩니까? 그럼 아직 반성을 못했다는 얘기죠. 아니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어떤 진실규명이라든가 내지는 뭐 대선 기간에서의 어떤 그 선거 운동의 불법성 이거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이게 지금 흘러가는 폼새는 예. 어떻게든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로 흘러가고 있는데 국회가 열려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쪽으로 귀착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홍문종 의원하고 누구죠?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회기 내였기 때문에 그동안 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검찰에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회를 열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목적이 상당히 달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0113번 쓰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가져온 게 디지털 자료인데, 그러니까 태블릿 PC라든지 USB가 그런데 이 디지털 자료인데 복사하고 돌려놓았다면 그건 돌려놓은 게 아니죠.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돌려줘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네. 일단 취득을 했으면 이제 절도죄에 해당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 행동은 잘못됐는데 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확인하는 것도 국민들이 뭐 알 권리도 그렇고 예. 정확한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자, 1541번 쓰시는 분 성폭행 피해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동 뉘앙스로 얘기하면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1541번 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야동이 아니라 피해 동영상이 맞습니다. 2566번도 그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너무 가볍게 이 문제를 바라본 것 같고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별시대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우리 이정열 판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네. 순간 당황했어. 우리가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퓨시트가 어저께 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예. 자,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고맙습니다. 변호사님도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도 이정열 판사님도요. 자, 저는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지선임의 6.13 지방선거 판세와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자,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은영님이 울산 주파수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울산에는 저희 방송이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로 아직도 들으셔야 되겠네요. 부산 네. 기장 예. 양산까지는 되는데 저 울산까지는 가지 못해서 네. 울산에서는 고릴라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105.7, 창원은 90.9, 진주 98.7,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103.5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선거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야당에서 여론조사도 매크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여론조사 전문가이시기도 한 두 분 여론조사가 매크로로 이게 공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모두 좀 곤혹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정당 지지도나 네. 후보 지지도 모두 열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론조사 탓으로 예. 좀 화살을 돌리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업계에서 일하는 저희들로서는 네. 조금 좀 불쾌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과거 선거에 보면은 네. 뭐 비근한 예로 지난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가 이제 그랬는데 네. 여론조사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많이 달랐어요. 근데 네. 이건 여론조사 조작이 됐다기보다는 네. 그때 이제 몇 가지 이제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바로 좀 기술적으로 따라잡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 이제 이른바 깜깜이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민심이 확 변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결합된 것이고, 여론조사가 민심을 100% 반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 뭐 100%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라고 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뭐 조작됐다거나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하죠. 한두 군데는 장난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이게 전체의 지표가 다 거의 유사하게 돌아간다면은 추이만 보더라도 사실 이걸 다 공작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각 당이요. 예.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도 좌파 그러니까 소속된 네. 연구원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추이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외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어쨌든 공표가 자꾸 되니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예, 예. 밴드웨건 효과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 뭔가 이제 핑계는 대하고 핑계 댈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윤태곤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보면 집 전화를 중심으로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KT 네. 등재 DB를 할 때가 있었는데 유선 전화. 예. 네. 그러다 이게 좀 등재율 자체가 워낙 저조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RDD 유선 RDD로 랜덤하게 하는 조사 방식으로 넘어왔고 그보다 나막 전화는 예. 집 전화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드폰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핸드폰 조사를 도입해서 최근에 이제 안심번호라고 하는 네. 휴대폰 가상번호를 예. 선관위가 제공하는 통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계속 높아졌거든요. 근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 때 틀린 경우가 있죠. 물론. 예. 하지만 이제 대선이나 출구조사 같은 건 거의 마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100% 신뢰할 수 없을 수는 있겠죠. 표본 오차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흐름은 정확하다. 그렇게 예. 무시할 것 같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와 A 후보 쪽에 잔뜩 지지세가 몰려 있어요. 그럼 나도 그 A 후보 찍어야겠네. 될 사람 이러죠. 그거 플러스 나 B 후보 지지하는데 이거 안 되겠네. 투표해봤자 소용없겠네. 사표 예, 방지 사표 심리. 심리가 자극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김기식 전 금감원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드루킹 사태까지 쭉 해가지고 네. 분명히 이거 누가 봐도 여권의 악재예요. 사실은 예. 이게 또 뭐 좌파 개헌이다, 사회주의 개헌이다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 야당 예.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왜 안 떨어지지? 이상한데. 예. 나로서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깔려 있는데 이건 네. 이제 야당 관계자들한테 이런 말씀 저 개인적으로 드리는데 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자, 남북 정상회담 정말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도 되게 긍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게 상쇄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한 80대 이렇게도 찍을 수 있는데 네. 그나마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지금 상쇄되고 있다. 이런 거죠. 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가 이 국민 여론입니까? 민주당 여론이에요. 뭐 이렇게도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부실 여론조사 회사는 여론조작의 공범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서 같이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근데 저는 사실 야당의 생각은 여당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것 같고요. 또 야당은 또 의뢰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원래 그런 거죠. 뭐 민주당도 야당일 때 그랬었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유효한 전략인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층에서는 어쨌든 숨은 보수표 예. 이 부분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해볼만하다 이런 걸 뭔가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응답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응답률은 사실 보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네. 응답률 자체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 다만 이제 셀별 그러니까 성, 연령, 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0.5에서 2.0까지 선관위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표율 예. 조사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를 200명을 잡아야 하는데 100명까지 잡아야 한다. 거기까지 허용해 준다는 거고요. 60대를 만약에 200명을 잡아야 하는데 400명까지 응답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응답률 자체를 보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률이 신뢰도와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응답률이 높은 것이 더 좋긴 하지만 응답률이 높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으냐 이 부분은 학계에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응답률을 높이려는 노력은 합니다만 오히려 신뢰도는 비표본 오차나 이런 어떤 다른 요소들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 예.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죠. 방금 홍 대표가 민주당 여론조사냐 이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조작이 아니라 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누구 찍었습니까도 뒤에 물어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는 사람이 41%가 나와야지 딱 정확한 거죠. 예. 뭐 홍준표 22, 뭐 안철수 2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높게 나오긴 해요. 한 50%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럼 예.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뭐 정확한 계산은 못 되겠습니다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한 70이 나왔다고 했을 때 3, 4% 정도는 과잉돼서 나왔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후 분석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뭐 40일 70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대통령 지지도가 좋았을 때는 응답이 바뀝니다. 너 지난번 누구 찍었어? 정동영 찍었던 사람들도 이명박 찍었다고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거짓 응답을 하죠. 된 사람 쪽에 응답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과다 표집이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응답을 회피해서 거짓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후보층에서는 그런 지난 투표 성향을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새롭게 또 해보죠. 그렇죠. 보수적 해석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그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조사가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좀 안 말씀드린 게 맞죠. 보수적 예를 들어서 야구로 치면 우리가 뭐 타율, 타점 이게 있는데 요즘은 뭐 WRC, OPA 이런 이제 새로운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해볼 수는 있어요. 사후적으로 각자 참고 자료로 할 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퍼센트 그게 옳다는 것도 아니고 몇 퍼센트까지는 이건 빠지는 걸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은 가능한데 몇십 퍼센트 상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서는 응답률 30% 이하면 그 여론조사를 폐기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사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30%까지 버리진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응답률을 제한하는 법적 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에서. 잘못된 얘기고요. 예. 다만 이제 학계에서는 일부 이제 주장은 합니다만 이게 법적 규제는 전혀 없고요. 미국에서도 온라인 조사, 전화 면접 조사가 주류를 이루고는 있습니다만 응답률보다는 오히려 조사의 정확도, 아까 비표본 오차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밴드웨건 효과를 막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수사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후보나 진영에게 유리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이건 또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요. 사실은 중앙 그 선관위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거를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당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들도 대폭 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공표조사는 조사 실시 이틀 전에 선관위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랑 후보 측에서요. 그래서 그걸 꼼꼼히 검토를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선행 질문이 그 다음 질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지도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질문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도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요. 경선 과정에서 좀 문제가 돼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좁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작은 뭐 한 5만 정도 되는 군에서 하루 동안 여론조사를 한다. 이건 사실은 그날의 뭐 운이라든지 뭔가에 따라 가지고 사실 뒤집힐 개연성이 높아요. 한 일주일 정도로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사실은 정확할 건데 보통 뭐 시간의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한 방으로 하거든요. 이런 건 사실 운에 작용되는 게 있고 또 특정 정당의 취약 지역 광역에서 어떤 그 정당 같은 경우에 이제 광역
단체장 후보를 뽑는데 여론조사를 50% 하던데 제가 볼 때 이게 응답률이 너무 과하게 낮더라고요. 예, 뭐 예, 예. 몇백 명 대 몇백 명이 응답해가지고 500대 470으로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 너무 약한 지역에서 이럴 때는 사실은 좀 여론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반 유권자들을 그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 그냥 지지도만 물은 게 아니라요. 네. 앞에 선거인단 투표에 참여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인단에 참여하면 내가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 당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까 중도 거절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최종 응답률이 좀 적었던 거고요. 네. 일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갤럽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한국 갤럽? 리얼미터하고 갤럽이 주로 이제 정례 조사를 발표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ARS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ARS나 전화 면접 혼용으로 하고 있고 갤럽은 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직접 사람이 면접 기계가 아니라 그렇죠. 예.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 목소리로 면접원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보수층들이 내가 보수요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숨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샤이 보수가 많다.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ARS를 중심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20% 내외로 오가고 있고 전화면접 조사로 주로 하는 갤럽 같은 경우는 10% 초반대 12, 3 이 정도에서 상당히 격차가 민주당하고 크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론조사에 이 홍 대표나 뭐 안 후보가 말한 부분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되게 복잡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되게 예. 이제 복잡하고 정책적으로 사람들한테 이게 정보가 들어가려면 한 일주일 내지 한 달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하루 만에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경마식으로 따라가게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한다면은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적하는 초점은 좀 뭐가 이제 어긋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3652번 쓰시는 분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다고 해서 응답했는데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빼고 이야기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바로 끊어버려요. 어찌된 연유인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각 정당이나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네. 자유한국당이나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 타당 지지자를 이 응답자로 넣으면은 이 역선택의 우려가 있으니까. 예, 각 당의 경선의 어떤 지침이 예. 기준을 뒀을 때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60대다 하는데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응답자가 이미 꽉 차면 그 해당 연령층을 이제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막습니다. 흔히 얘기는 그 쿼터가 다 찼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조사 중단을 하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불공정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은 네.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최재성 전 의원이 송파을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송기호 변호사를 눌렀어요. 격차가 꽤 크게 났던데. 나중에 네. 늦게 최재성 후보가 뛰어들었는데 엎었군요. 네. 한마디로. 인지도 자체가 워낙 그 최재성 의원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복심 뭐 논란은 많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을 슬로건으로 좀 내세우면서 문심들을 좀 자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 선거라는 게 네. 사실은 집은 거기 살지만 직장을 다른 데서 송파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니는 유권자들이 대다수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송교 위원장이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예. 정치적 중량감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배현진 후보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도 첫 번째 이제 인지도 거죠. 예. 이제 예.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배현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의 앵커로서 한 7년인가 매일매일 얼굴을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배현진 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 예.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알죠. 악명이든 뭐 하여튼 명성이든.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거 몰랐네요. 자,
이 송파을 상황은 이러한데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와도 상대적으로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 이제 아까 있던 드루킹 사건이나 여러 이제 뭐 논란들이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격차는 조금 좁혀질 가능성은 있는데 최재성 의원이 가진 어떤 중량감, 무게감이 어쨌든 배현진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지만 최재성 후보가 좀 더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전망이 됩니다. 이게 제가 좀 야당의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요. 예, 예. 친문 대 친홍의 대결로 하면은 네. 집니다. 예. 많이 질 거예요. 예, 예. 대선 때도 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강성 친문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네. 그걸 프레임을 나는 친홍, 너는 친문 이렇게 하면은 지는 거고 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교육 문제라든지 좀 강남에 소구력이 있는 이슈들로 가지고 나온다면은 최재성 당신은 정치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한다면 좀 승부를 재밌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배현진 후보가 어쨌든 언론 탄압 이런 쪽에 아마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빨리. 그게 잘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노원병의 경우 바른미래당 안에서 갈등이 있는 모양인데, 자, 유승민 계인 이준석 현 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공천 신청했는데 안철수 계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전략 공천설도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노원병뿐만 아니라 송파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후보들 처음에는 이제 나올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께서 서울시장 도전을 하면서 네. 안철수계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뒤늦게. 예. 그래서 이제 공천이 치열하게 지금 공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 이제 개파 싸움이 좀 본격화되는 것 같다. 그동안에 개파 싸움 하기에는 뭔가 당 지지도 낮았고 힘을 합쳐야 할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유승민, 안철수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말 맞다나 공천 가지고 갈등이 없는 정당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좀 잘 나가는 정당은 갈등이 좀 있어도 돼요. 네.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갈등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빨리 최소화시켜서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수 공천보다 경선 붙여서 흥행을 높이는 쪽이 바람직하죠. 사실. 네, 예. 자, 지방선거 이야기로 또 네.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또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는데 두 분의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사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엔 결선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짐작도 있었는데 그래서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첫 판에 그냥 거의 60% 가까운. 그때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상황이 우리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예. 조금 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 예. 그렇다면 분명히 1위 후보한테 힘을 실어줘가지고 빨리 우리끼리 예. 싸우지 말고 예. 본선을 준비하자 이런 마음들이 커질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내부 수습을 잘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배설까지 나오고 말이죠. 일베도 가입된 게 이제 확인은 됐지만 네. 일베를 가입한 동기가 일베 문제점을 파헤쳐서 바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입한 네. 것으로 그 예. 뒤에 활동한 게 없다는 게 이제 캠프 쪽의 설명인 것 같고요. 어제 예. 보도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게 네거티브도 있고 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요인이 도민들이 볼 때는 일을 잘한다. 성남에서 예. 일을 잘했다.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지율 조정은 있었지만 큰 폭으로 빠지진 않고 버텨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이 아까 이제 또 드루킹 사건이나 이런 거 하면서 어떤 민주당 전체적으로
가상 대결 남경필 대비 위에 있는 후보한테 좀 더 표가 몰리지 않았나 싶은데 네. 전해철 후보도 사실은 굉장히 지지율이 원래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낮은 뭐 3%대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박빙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지세를 높여냈고 잠재력을 좀 보여줬다는 선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남경필이나 이재명 공이 보면 네. 내부와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내부의 어떤 친문 진영을 어떻게 보도만 않아서 원팀으로 나갈 거냐 예.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도 정책 대결보다는 보수 정당의 어떤 혁신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주도하에 네. 어떤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본인이 보여주는 것 예. 그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쟁점 지역들, 관심 지역들 한번 다 짚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그 정도로. PK는 다음 주에 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또 한 주 지났으니까 새로운 양상이 예. 또 벌어지면은 또 관련한 또 분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시영 부대표님, 윤태곤 실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